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례, 최신 판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최신 판례가 작년에 23년도 판례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판례도 중요한데, 일단 22년도 그다음에 21년도 판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흔히 말한 숙성이 된 판례가 오히려 이제 한 2년 정도 된 판례, 이게 이제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와 같이 제가 막 배경 지식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그 피자 위에다가 토핑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머리 위에 잠시 토핑을 했다가 시험 문제만 딱 맞추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처럼 인정되는 것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릴 거고, 그다음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노란색으로 키워드를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대상적계에 관한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제한 비용 보상금, 거기다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혹시 뭐 오늘 수업 시간에 뭐 형광펜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괄호를 쳐놓으세요. 괄호를 쳐놓으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게 인정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읽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제한 비용 보상금, 그게 이제 키워드고, 제한 비용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민간 투자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이 제한 비용 보상금, 이게 그 실무상으로는 되게 그 핫한 논의가 있었던 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청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였다라고 여기에다가 입찰을 붙였다라고 하면, 뭐 메이저 건설회사들이 뭐 5개 건설회사가 우리가 지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였다. 근데 입찰에 참여할 때 그냥 내가 지어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설계도도 작성을 하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떠한 자재를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러한 업체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H라고 하는 회사가 1등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깝게 2등, 3등으로 떨어진 회사들 있죠. 이런 떨어진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설계 비용 이러한 정도 일정한 부분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얘가 아깝게 2등, 3등으로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택도 없는 5등으로 떨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청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으로 본 판례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 제한 비용 보상금을 결정을 처분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한 비용 보상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한 비용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한 비용, 뭐 설계 용역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거, 이거는 그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최근에 대상적격에 관한 그 법원이 이제 판시를 할 때 최근 판례들에서 많이 이제 쓰는 인용 어구인데요. 보시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금까지 대상적격이 있다, 처분이 있다 없다라고 했던 판례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상대방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민사관계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은 공법관계여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처분에 해당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지, 누구에게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 있다? 상대방, 그죠?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의, 자, 거기는 밑줄 치세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까지. 누구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을 뭐 행정청이라고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 부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거기에다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누구 기준? 상대방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번 판례 보시면, 자, 어떠한 신청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신청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줬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재신청 기간을 주게 되는데 재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이 적법한 신청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신청 기간이 지나가지고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이거는 신청 기간을 도과하기 때문에 거부하겠죠. 그런데 이 거부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신청 기간 내였는데 거부했으면 위법한 거고 신청 기간이 지났으면 적법한 거부 처분이 될 텐데 이 재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는 어디 가서 다투는 거다? 본안에 가가지고 재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으면 이거는 위법한 처분. 재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신청을 했으면 거부 처분이 적법한 처분. 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한 사항이다. 미리 법원에서 이거 재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했으니까 각하할 게 아니라 소송요건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안 심사 단계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신청 기간을 도과. 자,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재신청 기간을 도과. 노랗게 하이라이트. 재신청 기간을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하였는지는 자 본안에서 하이라이트 본안에서 자 그래서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어디에서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어디에서 판단할 요소가 아니다.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어디에서 판단한다? 본안 심사 단계에서 판단한다. 어디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4번 판례. 자, 양가로 1번에 보조금 교부 조건의 설정을 위한 전제로서 에너지 절감 시설, 다겹 보온 커튼 설치,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세요. 시공업체 선정 결과 공고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자, 이게 뭐냐면 농민들이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를 이제 짓는데 행정청이 선정 업체 뭐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서 A, B, C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이 농민이 이 A, B, C하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 국가에서 이 농민에게 보조금을 줘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이 선정 업체로 선정이 안 되면 D의 경우에는 농민이 D하고 거래를 하진 않겠죠. 물론 D가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농민이 내가 보조금을 포기하고서라도 D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극히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A, B, C로 선정된 업체가 농민들과 계약을 할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정 업체를 결정해가지고 이거를 공고하는 거 요거는 처분이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례에서는 우리 A행정청이 이번에 우리 관내에 주유소 하나를 설치하겠다. 자, 주유소 설치에 대하여 갑도 신청을 했고 을도 신청을 하였다. 이 둘의 관계를 뭐란다? 경쟁하여 원하는 관계. 그래서 경원관계라고 하죠. 경원관계에 있을 때에는 만약에 A행정청이 갑에게 허가를 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로 귀결이 된다? 을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을은 경원관계에 있는 을은 자신에 대한 불허가를 다투는 거 당연히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상대방 갑에 대한 허가를 다투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얘가 허가의 직접 상대방인 거고 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을이 자신에 대한 불허가는 직접 상대방이니까 가능한 거고 제3자가 이 허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은 언제요? 경원관계에 있을 때 갑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불허가로 귀결이 되는 이러한 경원관계에 있을 때는 이 제3자 을이 원고적격을 갖는데 만약에 경원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 을에게 원고적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선정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정업체를 선정할 때 절대평가로 했어요. 절대평가.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세무사 시험이 상대평가다. 그런데 커트라인에 딱 걸렸는데 이 사람이 뭐 1000등으로 합격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1등이었다. 그러면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얘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탈락이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뭐 6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얘가 59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얘가 취소된다라고 한들 얘가 못 올라가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업체를 결정을 할 때 절대평가를 했어요.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D라고 하는 업체는 자신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A, B, C가 만약에 A, B, C 중에서 C를 잘못 뽑았다라고 해서 얘가 제외된다라고 할지언정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D는 이미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탈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 그래서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 보세요. 선정 결과 공고 중, 자, 거기 선정 결과에서 선정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다가 기억나기 쉽게 절대평가제라고 쓰세요. 절대평가제. 경원관계가 아니었어요. 절대평가제 밑에다가 한 번 더 쓰세요. 경원관계 X. 경원관계 또는 경쟁관계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선정 결과 공고 중 원고들에 대한 선정 제외 결정 부분, 거기는 파랗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여기는 원고 적격이 있어요. 원고들에 대한 선정 제외 결정 부분. 원고들에 대한 선정 제외 결정 부분은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자, 그다음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한 선정 결정.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한 선정 결정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뭐 똑같은 취지인데 뒷부분 2개 업체에 대한 선정 제외 결정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작은 글씨에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행정청 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거기를 노랗게 밑줄 그어 놓으세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즉 짧게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 개별적으로 결정, 파랗게 밀줄. 즉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자,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파랗게 밑줄 치세요. 그리고 본안에서 본안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즉 짧게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거 신청 기간이 도과했는지, 이것도 절차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절차의 문제,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인 거지 소송 요건 심사의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거기 동그라미 1, 2, 3 해놨는데 그 1, 2, 3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여러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자죠.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직구죠. 계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이제 누누이 잘 아시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평가제의 경우에는 계직구가 아니라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 문제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게 우리 아까 봤던 그 제목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판례 가시면 검찰총장이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우리 그 기본 강의 시간에는 불문 경고 조치 공부했었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징계 이외에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불문 경고 조치, 이 불문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그 뒤에 나중에 그 포상 공적을 이용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에 포상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불문 경고 조치와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한 경고 조치, 이것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검사가 이러한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뭐 나중에 한 1년간 뭐 특별 관리를 받는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사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처분이다. 그다음에 6페이지 가셔서 6페이지에 6번 판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그냥 밑줄만 그어주세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자, 그 뒤에는 이제 파랗게 하이라이트 이의 신청 후 내용이까지 끊으시고 이의 신청 후 내용이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옆에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 하이라이트. 자, 이의 신청 후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으로는 재결이죠. 그죠? 그런데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 신청 후 내용이 만약에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를 재결로 보지 않고 처분으로 본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이의 신청 후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 파랗게 하이라이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밑에 거기 새로운 처분 파랗게 하이라이트.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재결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이의 신청 후 내용이 만약에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다라고 하면 형식은 이의 신청이지만 실질은 뭐다? 새로운 신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결정, 이거는 뭘로 본다?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이해 가시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자, 7페이지에 7번.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 뭐랑 똑같아요? 전부 변경이랑 똑같죠. 우리 1차 처분이 있었다. 1차 처분이 있었는데 2차로 이거를 전부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변경은 이름 그대로 전부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소멸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1차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소이익이 없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변경 처분, 이게 대상 적격이 있다. 반면에 일부 변경, 소폭 변경의 경우에는 1차 처분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처분이고 얘도 대상 적격이 있고, 2차 처분 얘도 대상 적격이 있다. 얘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판단하는 거고, 2차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를 제소 기간으로 삼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차 처분 소 제기 도중에 2차 처분에 대하여 이거를 뭐 추가 또는 변경한다라고 하면, 이때 2차 처분은 이거를 제소 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따진다라고 했었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본 판례 전부 변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뭐랑 똑같다? 전부 변경이랑 똑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 선행 처분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선행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뭐랑 똑같다? 전부 변경이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선행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소해이익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8번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짧게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할 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자,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 통보,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그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주권상장법인에게 어떠한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 의무라고 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 통보.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막 8만 점대를 넘어서 아까 잠깐 봤더니 막 올라가고 있던데 어제 팔았는데. 자, 8페이지 가셔서 자, 9번 보세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운표 안에 사립유치원 종합특정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자, 거기 다운표 안에서 종합특정 떼고 그냥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고 그거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한 사안에서 자, 이 시정명령은 자, 시정명령 파랗게 하이라이트. 시정명령은 감사 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래서 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 시정명령은 통지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공포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떠한 뭐 규칙, 고시, 공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거는 처분으로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법규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뭐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고시 이런 것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다운표 안에 부분을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이거는 이 세관에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를 해야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한 이 규칙만으로는 직접 권리 의무의 발생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 시행 지방세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라고 해서 바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세 시행 규칙에 따라서 뭐 지자체장 또는 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야만이 그게 처분인 거고 이같이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이것만으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판례 가셔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까지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거기 그 등에서 끊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까지 하이라이트 하시고 등 띄고 요청 결정 하이라이트 하시고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게 되면 소관행정청에서 입찰에 참여를 못 시켜요. 그래서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이게 지금 요청 결정이잖아요. 요청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처분에 해당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 결정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단전 요청, 그죠? 한전에다가
전기 끊어라, 전화 끊어라라고 했던 단전 요청,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주류 도매업자에게 주류 거래 일정 기간, 우리 그 조선 맥주 지금의 하이트죠, 하이트에다가 주류 공급 그 중지 요청했었는데, 이거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자격 제한 요청, 요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비교하세요. 단전 요청, 그다음에 주류 거래 중지 요청, 이거는 똑같은 요청이지만 처분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요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소관행정청에서 입찰에 참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거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 밑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써놓으세요. 벌점 부과 땡땡 처분 X.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자비 일정 기간 동안에 벌점을 부과해요. 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사안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차곡차곡 벌점을 부과를 하는데, 이 벌점이 쌓여서 일정 벌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데, 우리 벌점 배점,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기초가 되는 벌점 부과 행위,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단순한 기초 자료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부과하는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벌점이 쌓여서 일정 점수가 초과가 되면 그때는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이거를 소관행정청에게 요청하는데, 이거는 처분이다. 아시겠죠? 비교하셔서. 그다음에 12번 판례, 기부채납은 사법상 징역계약에 해당한다. 자, 기부채납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뭐 일정한 지역을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에다가 일정한 토지를 기부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법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법관계인 거지 처분이 아니다. 기부채납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기부한 거예요. 기부. 그죠? 사업 시행자가 행정 주체에게 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에 해당한다. 사법관계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판례는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요즘은 또 변해서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출제위원들에게 공단에서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 석줄 이상 넘어가는 건 출제하지 마세요라고 구두 당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공신력은 없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판례 출제할 때 웬만하면 3줄 이상 넘어가는 거, 3줄까지는 되는데 3줄 이상 넘어가는 판례는 출제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 3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또 낼지 어떻게 알아. 자, 13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갑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하면서 환승요금 할인 및 청소년 요금 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자, 이게 환승 요금 할인, 청소년 요금 할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 보전해 달라라고 누구누구에게 그 요청을 했냐면,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자, 경기도지사 괄호 치시고 광명시장 괄호 치세요. 2명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누가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갑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따옴표 안에를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갑 회사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우리 이미 안 된다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또 한번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이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자, 이거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거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더라도 광명시장이 지급할 내용이니까 광명시장이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안내문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갑 회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그 괄호 안에 하이라이트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광명시장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친절하게 안내해 준 거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셔서 요양기관이 병원이에요. 요양기관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 거기에다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 병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행정청에 의사가 개입이 되면 처분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직접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 이거는 공단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지급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요양급여 비용 청구권, 이거는 만약에 다툰다라고 하면 항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적격에 대해서 봤고, 자, 대상적격에 관한 최신 판례가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대상적격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로 최신 판례를 껴가지고 출제하는 것도 대상적격에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대상적격 부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는 정말 최소한도로 제가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뚜렷하게 공부하세요. 행정법은 막 습자지처럼 판례를 막 너저분하게 많이 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꼭 나올 만한 판례들을 뚜렷하게, 이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는 O, 얘는 X, 이게 딱 굳어져 있으면 모르는 지문이 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뚜렷하게 하세요. 자, 11페이지 가셔서 이제 이번에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첫 번째 원고적격인데, 자,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 시정명령 파랗게 하이라이트. 예, 그 교육감이 어떠한 그 학교법인에다가 학교법인에서 경력직 직원들을 뽑았는데 이 경력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뭐 3년 경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 호봉을 추가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할 때 플러스 3만 해야 되는데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플러스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2년치 호봉을 더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 이거 호봉 산정 잘못됐으니까 이 호봉 산정 제대로 하고 그동안에 초과 지급했던 거 이거 빨리 반환받아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시정명령의 대상은 누구예요?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사람은 누구다? 돈을 또 못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다? 해당 직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직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자, 시정명령에 대해, 자, 사립학교 직원들 거기다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사립학교 직원들은 소속 학교법인에 대한 위명령을, 자, 명령은 누구에게 했다? 학교법인에게 했다. 그래서 소속 학교법인에 대한 위명령을 다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시정명령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다? 학교법인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에다가 소속 직원들의 호봉 깎아라, 호봉 깎아서 거기에 따라서 월급 깎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자, 거기 밑에 글씨 보세요.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 갑 등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 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이게 인건비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자, 이거 빨리 정정해라,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 제가 음영 처리해놨죠. 시정명령 자체가 처분이에요. 시정명령을 하고 재차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 자,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 보고하라 라고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죠. 이것도 처분이에요. 제가 음영 처리를 해온 이유가 거기 시정명령, 조치 결과 제출하라는 명령, 자, 거기 여기다 써놓으세요. 둘 다 처분. 둘 다 처분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도 처분이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 이것도 처분이고, 사립학교 직원들인 갑 등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둘 다 다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례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3개예요. 시정명령, 그 다음에
조치 결과 제출하라는 명령 둘 다 처분이다. 둘 다 처분이고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이제 다툴 수가 있는데 누구도 다툴 수 있다. 소속 직원도 다툴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협의의 소외 이익. 자, 1번 판례 보시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라도까지 끊으시고 일단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어지죠. 소외이익이 없어지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또는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보시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라도 원칙은 소외이익이 소멸하지만 그 뒷부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 반드시 해당 사건의 그 뒤에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자 아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아니다. 우리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대표적인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자, 영치품 사용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해 버렸죠. 자, 이렇게 이송해 버리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꼭 그 사람이 이송 조치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도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꼭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하나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소이익과 관련하여 12페이지 가셔서 자, 2번 판례하고 3번 판례하고 잘 비교를 하세요. 우리 어떠한 뭐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명을 당하였다 또는 파면을 당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만약에 임기 만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수적인 이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수적 이익이 있을 때는 이때는 여전히 소외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과 이제 동일한 맥락의 판례가 2번 판례예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자, 구제 신청을 하여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파랗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중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외이익이 있다. 여러분, 사기업이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서 직원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이게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근로자는 어디 민사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부당해고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아니라 뭐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뭐 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구제 신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사법관계를 공법관계로 변환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죠. 원처분이 되는 거고,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면 다시 이거를 중앙노동위원회를 간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게 재결이죠. 사기업의 근로자 관계의 경우에는 사법관계, 민사관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영역이 아닌데 구제 신청을 하여서
사법관계, 사법관계를 공법관계로 변화를 시켜서 진호위의 처분, 이게 원처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중노위의 결정, 이게 재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재결주의 세 가지가 있었죠. 재결주의 세 가지. 특, 감, 노. 특고소송, 그 다음에 감사원의 결정,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특감, 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감, 노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사건의 경우에도 진호위의 원처분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죠? 뭐에다? 만약에 진호위의 원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 얘는 대상적격이 없죠. 대상적격이 없어서 각하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다퉈야 된다? 중노위의 재결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중노위의 재결에 대하여 다투어야 되는데 이때 피고는 누구로 삼아야 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죠. 원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될 것 같지만 법률에 개별 법령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으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다투던 중에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당해고 시점부터 법원에서 여기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외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에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외이익이 없어요. 비교하실 게 다투던 중에 근로관계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소외이익이 있지만 이 중간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어서 소외이익이 있지만 만약에 구제 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소멸된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외이익이 없다. 그래서 2번이 중이고 3번이 이제 이미 근로관계가 소멸한 경우인데 2번 보세요. 그래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외 이익이 있다. 이거는 그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재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구로 잡아야 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잡아야 된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그다음에 노랗게 하세요.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 그다음에 이미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래서 2번은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직을 상실한 거고, 3번은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인 거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이미 근로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외이익이 소멸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죠. 애초에 요거를 받을 이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구제 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해소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진호위의 결정 자체를 받을 이익이 없다. 더더욱 소외 이익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4번 가셔서 어떠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라고 공개를 했어요. 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이미 저번에 다 공개 다 됐잖아. 아니면은 야, 그거 네이버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닌 거죠. 청구했으면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 파랗게 하이라이트해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파랗게 하이라이트, 정보가 이미 공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 하는 사정만으로 소외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공개해달라라고 했으면 행정청이 공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타당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공개된 자료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 피고, 적격. 여러분 이제 세법 다 공부하셨으니까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 세무서장이 부과하죠. 하지만 지방세는 누가 부과해요? 지자체장이 부과하죠. 자, 그런데 국세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10%가 지방세가 붙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한 방에 날라온 거예요. 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플러스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플러스 여기다가 지방세 10%를 같이 한꺼번에 부과를 하였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예를 들어서 국세 100만 원, 그럼 지방세는 여기에 그냥 10%를 지방세를 내는 거잖아요. 지방세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부과를 하였다. 고지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때 고지서를 보낸 거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원래 누구 소관이다? 지자체장. 지자체장 소관인데, 만약에 이 합계 110만 원 110만 원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국세 100만 원만 다투어야 되는 거죠. 지방세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굳이 지방세를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삼아야 되는 거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차피 지방세 10만 원은 이 국세가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0%로 1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얘를 다퉈가지고 얘를 만약에 90만 원으로 깎았다, 뭐 얘는 자동으로 9만 원으로 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얘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단 피고를 잘못 잡은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솔직히 다툴 필요가 없다. 국세를 대상으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투면 당연히 깎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의 이익도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피고적격에 관한 판례 보세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를 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 고지를 함께 한 경우, 그 뒤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띄시고 개인 지방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을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러니까 취소를 구하는 것까지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 두 가지 이유죠.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첫 번째, 피고적격이 없다. 자, 또 하나는 뭐다? 굳이 이거 다툴 필요 없다. 국세 자체를 다투면 해결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투는 거, 이거는 소의 이익도 없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 이제 세법 공부 다 하셨으니까 이런 판례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